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다루고 자코비안을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스 키네마틱스 역기구학이 이제 필요합니다. 모바일 로봇은 역기구학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수식을 기억을 하시면은 뭔가 위태로운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숙제 같은 것들이 나올 것도 같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 드리면 모바일 로봇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고급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보들을 보시면은 X 벡터는 X축 원점에서 로봇이 어디 있는지 X좌표, Y좌표 그리고 회전, 세타에 대한 거고, 그래서 X 도트는 벡터, X 벡터는 위치 벡터 X는 도트를 하면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의 바퀴입니다. 세타 도트는 오메가 L, 오메가 R로 표현합니다. 오메가는 각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x는 j 자코비안 d 세타에서 바퀴의 각도가 절대좌표계 위에서의 좌표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로봇에서 관절 공간이 끝단 직교좌표계로 바뀌었던 것처럼 바퀴, 여기서 모터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바퀴가 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퀴의 속도가 끝단은 뭐예요? 바퀴 두 개가 여기 있으면 끝단은 이 녀석이죠. 바로 이 녀석이 공간상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방금 전에 로버 3라고 하는 예제에서 3에서 보시면 포워드 키네마틱스 FK라고 하는 형태로 속도, 여기서 속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델타 T를 빼버리고 단위 시간당 델타 세타 L, R 대입을 하면 위치가 델타 X만큼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위치가 절대좌표계 위에서 X, Y,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냈었습니다. 자,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위태로움, 뭔가 경고는 뭐냐면 입력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출력은 세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가 나타나요. 입력이 두 개인데 출력이 세타까지 포함해서 세 개가 나타난다. 되게 풀기가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입력이 세 개면 출력도 세 개가 될 때가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방정식이 입력은 상수이고 출력은 미지수가 될 텐데 식도 그러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입력은 2개인데 출력은 3개가 나오는 문제, 자유도가 하나가 모자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는 드론이고요. 드론이 날아다닐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공간상의 자유도는 X, Y, Z 3축으로 이동 가능하고 각도는 롤, 피치, 요 3개가 있죠. 근데 드론의 경우에는 모터가 쿼드콥터의 경우에 4개를 쓰고 있잖아요. 모터 4개만 가지고 공간상에서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각도가 롤 값이 이렇게 비틀렸다가 멈추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즉 옆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실 때 좌우로 움직이는 것과 롤 값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립이 되질 못하고, 독립이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평행하게 롤 값이 변화 없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롤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 자유도가 6자유도라서 공간상의 자유도는 6자유도인데 모터는 4개밖에 없는 under actuated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도보다 모자른 형태의 모터들을, 액추에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다 종속이 돼서 움직임이 6자유도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다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인버스 풀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인버터블한가? 일단 인버스가 될 수 있는가 보시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선형화해서 풀잖아요. 우리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해서 많이 풀었는데 아까 자코비안 매트릭스 보시면 뭐예요? 입력은 2개인데 출력은 3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렉탱굴러 타입,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인버터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거꾸로 얘기 드리면은 아까 드론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공간은 여기서 입력은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항상 얘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입력을 넣게 되면 이렇게 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죠. 바퀴 두 개의 입력을 토대로 해서 얘는 위치 변동이 될 때 각도도 위치 변동값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바퀴 두 개의 입력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해요. 이렇게 거꾸로 또는 이렇게 가지는 못하죠. 평행이동. 무조건 얘는 각도와 위치가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는, 즉 종속이 아닌, 종속되어 있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된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간단하게 유도해서 하나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얘기했을 때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사용할 때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 또 하나는 최적화를 토대로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간단하니까 이건 복잡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모바일 로봇이 있어요. 모바일 로봇이 현재 이렇게 헤딩 앵글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 먼저 여기서부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헤딩 앵글이 이쪽을 향해야 되잖아요. 난 잘 모르겠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야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요만큼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일단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직선이니까 두 바퀴를 동시에 돌려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헤딩 앵글이 이만큼이 되겠고 마지막 요만큼만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얘는 이렇게 회전해서 직진한 다음에 회전을 마지막 해서 목표값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심플한 방법이고, 로테이션 한번 하고 트랜슬레이션 하고 마지막 로테이션 한번 하는 이런 사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말고요, 로봇 계열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사람 있는 데로 가고 싶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로봇은 반드시 좌표를 알고 있다면 여기로 방향을 팅 틀고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형태를 쓰는 스타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자유도가 두 개의 입력을 넣어서 출력은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모자른 자유도 부분을 최적화 기법을 토대로 해서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 건 간단한데 프로그래밍만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4 예제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로봇4 예제를 먼저 한번 보시고, 전략은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로봇4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EX 로봇에 로봇4 들어가고요. 또 쉐이딩이 요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추가하겠습니다. 자, 얘는 많은 함수들 이제 좀 모바일 로봇에서 쓰고 있는 스타일대로 제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2리트 부분은 뭔가 3차원 지오메트리들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세팅하는 부분들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랑 시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휠, 바퀴 포, 바퀴 반지름, 그 다음에 차간거리, 전부 다 데이터 형태들을 넣고, 그 다음에 최대 속도는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서 로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 상태 에러가 특정한 범위보다 작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로테이션을 합니다. 제어를 걸어서. 근데 이 정상 상태 에러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로봇 갖고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로봇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요만큼의 정상 상태 에러,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존재하는데 이 에러가 없어지지 않으면 정말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하는데 아직도 완벽한 각도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기다리고 있고 천천히 또는 여기에서 에러 때문에 정상 상태 에러로 여기에 0이 에러가 되지 못하면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로테이션만 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범위보다 작아지면 로테이션이 끝나서 이동을 하게, 그리고 이동도 끝까지 갔는데 여기서 속도 줄이면서 딱 갔는데 정상 상태 에러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 로테이션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들이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현재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그거를 하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0.5도보다 작아지면 이제 다음 이동을 해라.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는 0.1 여기서는 뭐 밀리미터든 센티미터든 단위는 따로 없기 때문에 0.1보다 작으면 이동이 끝난 거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로테이션을 해라 라는 탈출 조건들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무브 명령 그래픽스 쪽이니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코비안 그리고 포워드 키네마틱스 요건 이제 페이지 수가 15페이지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바꿔놓겠고, 그리고 스타트 스탑 그 다음에 뭐 런 함수 아까 컨트롤 계속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R 컨트롤 그래서 로테이션 컨트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만 하는 N 컨트롤 트랜슬레이션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투 명령을 뿌리면 고투 명령을 주면 어느 위치로 가라 라고 하면 정확한 각도를 계산해서 로테이션을 그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무브하고 조건을 만족을 했으면 마지막 로테이션 원하는 각도로 턴을 하도록 고투라는 곳 안에 세 개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적용하는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0도 범위 이게 또 값을 잘못 납니다. 이거 왜 계속 못 외우고 틀리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보든지 여기까지 가볼게요. 지금 여기 원점 00 좌표계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각도 세타는 역시 0도입니다. 그래서 좌표계 00 위에 각도를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000 상태이고요.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싶은데 55 간 다음에 마지막 각도는 90도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실게요. 로버 4에 MR에 고투 5에 5 좌표계 5 마지막 각도는 90도였으면 좋겠어. 너무 빨라서 잘 못 보셨죠?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버 4에 MR에 고투 0에 0에 0 네, 이런 식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독특한 모양들을 보여주죠. 옛날 로보캅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엔 15 좌표에 가서 0도를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버 4의 MR에 고추 10의 5의 0도 그러면 뭐 끝에 값이 0도니까 뭐 쉽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바로 요 지점 여기를 향하는 각도 요만큼을 먼저 계산을 해서 로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면 마지막 헤딩 앵글이 0도가 아니라 저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쪽을 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도만큼을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줘서 이쪽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멋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희 모바일 로봇을 여러분들이 뭔가 장난감으로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인코더를 붙이셔야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코더를 붙이더라도 물론 슬립이 일어나서 좌표계가 점점점 비틀리지만 그 뒤에서 제가 예제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코더가 없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어는 바퀴 제어는 아예 안 하고
카메라만 가지고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뭔가 쫓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비주얼 트래킹을 하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또는 카메라가 움직여서 그러면 여기서는 카메라 움직이면 보기에 멀미나니까 제가 손으로 움직이면 얘가 카메라의 정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같이 도킹 이거를 하는데 카메라만 가지고서 양쪽에다가 명령을 때려 넣어서 제어를 해보시면 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바퀴 두 개가 그냥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방향을 틀까 저렇게 방향을 틀까를 제어가 아니라 그냥 감만 가지고 스텝 명령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인코더 붙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졸업작품 하는 사례를 봤고요. 여태까지 한 명도 딱 한 2016년에 딱 한 군데만 인코더 바퀴에다 붙이고 바퀴에다 인코더 붙이는 사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졸업 안 시킬 겁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퀴에는 무조건 사실은 인코더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인코더 붙이고 제어를 해도 삐뚤어질 판에 양쪽 바퀴를 뱅뱅 제어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제어하는 걸 뱅뱅 제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풍기가 있는데 좀 더운 것 같아 단수 좀 올려봐 1단 2단 3단으로 하고 이거 좀 너무 추운 것 같아 단수 좀 내려봐 1단 다시 누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바일 로봇 만드시면은 인코더 다는 거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미니 모터들 이런 것들 보면은 손가락만한 사이즈에도 인코더 붙어 있는 것들 가격 얼마 안 합니다. 만원대, 2만원대. 중국에서 사시면은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 인코더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인코더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고 인코더를 안 붙였다 바퀴에 그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인코더가 없는 건 그냥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고4의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시작 지점 S, 끝날 때 F이고 시작할 때 XY, 세타, XD, YD, 세타 디자이어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현재 헤딩 앵글과 요 끝날 때의 헤딩 앵글은 처음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 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쪽 방향을 향해야 되니까 X와 X 디자이어드의 차이 이만큼, 그 다음에 Y와 Y 디자이어드의 차이 이만큼을 연결하는 삼각형 탄젠트를 써서 아크 탄젠트로 각도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타1을 얻어내는 과정은 X의 차이값, Y의 차이값을 아크 탄젠트로 구하고요. 그리고 현재 헤딩 앵글이 지금 여기서는 0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만 구하면 될 거로 보이지만 얘가 처음에 삐뚤어져 있었으면 이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 각도에서 원래 헤딩 앵글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가격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크 탄젠트 이후에 마이너스 세타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도 DPI라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걸 통해서 마이너스 340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타1을 구했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이쪽 방향을 향하도록 로테이션 제어를 해줘요. 세타1 제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전한 순수한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면 자코비안에서 답이 나오겠죠. 네. X 도트, Y 도트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세타 도트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얘네 두 개가 서로 대칭인 관계여야 되죠. 그러니까 값은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로 양쪽이 똑같지 않으면 이 코사인 사인에 의해서 X 도트, Y 도트가 값을 가지게 되죠. 얘네 두 개가 보세요. 똑같잖아요.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그렇기 때문에 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야지만 얘네 두 개가 얘하고 곱해지면 X 도트가 0이 되겠죠. Y 도트도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달라야 Y 도트도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각도를 얻게 되겠습니다. 순수한 로테이션만 합니다. 제어해서. 자, 그래서 순수한 로테이션을 여기서 끝내고 났어요. 세타 1만큼만 회전을 합니다. 이만큼의 차이값만큼
현재의 각도는 세타 S인데 이 차이값만 요걸 이용을 해서 세타 1만큼 최종적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헤딩 앵글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헤딩 앵글에서 빼서 요만큼 움직였고요.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양쪽 바퀴 두 개가 값이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부호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때는 순수한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앞에서 봤던 수식에서 보시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 15페이지 두 개가 값이 똑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무언가 양수들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값이 똑같으면 곱해지면서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이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얘네 두 개가 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이것들이 합쳐져서 0이 되니까 얘네 두 개는 0이 되겠고요. 순수한 회전이 되겠고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서 밑에 것이 0이 돼서 세타 도트는 0이 되는 순수한 트랜슬레이션만 존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면요. 이동이 되고요. 이동된 다음에는 마지막 각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목표값 세타 디자이어드까지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헤딩 앵글에서 목표로 하는 값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각도가 0인 곳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빼줬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빼주지 않고 0도 기점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그냥 현재의 각도에서 세타 디자이어드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목표값이 이거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목표값이 세타 디자이어드이기만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얘가 상대값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세타 S를 빼줬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도 계산을 했더니 처음에 이 탄젠트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내가 0도일 때는 그냥 목표값이 세타 디자이어드는 이 값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현재의 각도가 이만큼이면 내가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 값을 목표값에다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만 할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개가 부호가 같고 값이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회전이 0이 되고 x도트 y도트만 값을 갖게 됩니다. 완벽한 로테이션을 할 때는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써놓으면 좀 오류죠. 오메가는 예를 들면 오메가 제로라면 오메가 L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써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코비안에다 때려 넣어 보면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니까 x도트 y도트는 0이 되고 회전만 남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전략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앞서서 FK 포워드 키네마틱스 써서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 더하는 것들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코드가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좀 작년에도 이걸 잘 설명을 안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까 보시면은 고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로테이션만 하고 그때 R 컨트롤이라는 걸 불러왔고요. 두 번째 무브만 할 때는 M 컨트롤, 마지막 로테이션 할 때는 R 컨트롤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QD라고 하는 게 뭐 있냐 없냐를 제가 여기 살짝 넣어놨기 때문에 코드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별거 없고요. R 컨트롤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수식 목표값은 아크 탄젠트 써서 QD1 한 거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원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값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헤딩 앵글하고 상관없이 현재 여기를 보고 있더라도 세타 D가 결정이 나면 현재 값에서 이 두 개 사이에 차이를 에러 값을 이용해서 세타 D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타 S를 빼냐 안 빼냐를 그러니까 이때 초기 위치에서의 헤딩 앵글 이거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제 보시면 전부 다 목표 값들만 구해서 컨트롤러가 알아서 현재의 헤딩 앵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세타 S가 없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I 컨트롤을 좀 가서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KW라고 하는 개인값, 회전의 오메가에 대한 회전 개인값을 넣고 목표값 QD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에러 계산한 다음에 에러를 반드시 DPI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0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했고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에러에다가 KW 개인값 곱해서 그냥 P 컨트롤만 썼어요. 그래서 델타 세타 구한 다음에 오메가 L, 오메가 R에다 더해줘서 마지막 FK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러가 목표한 값보다 0.5도보다 작으면 스탑하겠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마지막 지점에 가서 정상 상태 에러로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수령을 못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트랜슬레이션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이쪽 M 컨트롤은 트랜슬레이션만 하는 사례인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에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X좌표, Y좌표가 있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나는 헤딩 앵글이 현재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V값만 가지고 이걸 통째로 에러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하지마. 이렇게 쓰면 헷갈리네. 이 길이가 에러가 되기 때문에 에러의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수식을 만든 거고요. 에러는 루트 값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간 다음에 또 요만큼의 에러, 요만큼의 에러, 요만큼의 에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 값도 특정한 값보다 작아지면은 탈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보시는 게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봇이 너무 빨리 가는 거를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렇고 실제 로봇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 로봇이 이렇게 바퀴를 굴려서 이렇게 쭉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에러를 길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빨리 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이렇게 수령을 하겠죠. P 컨트롤이니까. 근데 이만큼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로봇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데 모바일 로봇에서 해보시면 무언가 데이터 점점점은 KP 에러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는데 이 값이 뭔가 바퀴가 이동하는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여기 되게 빠르게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휙 하고 못 가요. 그리고 또 바퀴가 너무 빨리 가면은 슬립이 벌어집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휘청하면서 한번 제자리에서 바퀴가 헛도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델타 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도 이 값은 특정한 값보다 크지 않게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보다 작을 때는 비례하는 형태이고요. 그거보다 클 때는 최대 속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런 펑션 세츄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여러분들 로봇공학 응용에서 비선형 함수 배울 때 한번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커브가 있더라. 세츄레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특정 값에 얘가 증가하지 못하고 세츄레이션, 포화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봇의 속도를 실질적으로 실제같이 좀 더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세츄레이션을 걸었고요. K 곱하기 2, P 컨트롤이니까 이 양은 맥시멈 속도보다 작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거나 작게. 그래서 dv 값을 오메가 R, 오메가 R에다가 요만큼으로 움직여야 되더라 최대 속도가 라고 하면 이제 바퀴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바퀴는 이쪽 바퀴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이쪽 바퀴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한 번에 이만큼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바퀴가 요만큼 굴러가야 되니까 오메가 L, 즉 정확하게는 여기서 세타 L의 델타 값이 될 텐데 여기에 바퀴 반지름을 곱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잡은 델타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 보시면은
반지름으로, 바퀴의 반지름으로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메가 L, 오메가 R, 즉 델타 세타 L, 델타 세타 R을 구한 겁니다. 위에서 옆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자동차가 있고 바퀴가 있으면 얘가 이만큼을 델타 값만큼 이동을 해야 돼 라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각도는 얼마만큼 돌아야 될까? 반지름으로 델타를 나눠주시면은 각도가 계산이 되겠죠. L은 R 세타, 그죠? 이게 델타가 되고, 이게 우리가 찾는 바퀴의 회전 차이값, 디퍼런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로 이 녀석을 나눠준 겁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보시면은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점이 많아서 코드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과정이 완성이 됐고, 이 녀석은 이제 쪼로록 굴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표로 하는 로테이션 값으로 회전을 해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두 번째, 바로 옵티마일 기법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